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대인관계 심리학 2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대인관계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인관계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인관계의 의미와 형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와 다양한 대인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1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1장에 비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자기 발견 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그 대인관계 속에서의 나는 어떤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대인관계의 심리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좀 더 대인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이제 자기의 발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그럼 먼저 대인관계에서 자기 발견을 위한 세계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 3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3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개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한 자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기 인식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상식은 어떤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쭉 한번 나는 어떤 그 자기 개념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기 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무적 자기란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에 의해서 기대되는 내 모습을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세 번째로 자기 개념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성인자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아 기능을 말한다. OX.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동자아는 자유아동자아와 비판적 아동자아로 나뉜다. 맞을까요? 우리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이니까. 그리고 횡단적 자기분석이란 현재 나에 대한 성격이나 특성, 장단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이다. 자기 개방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여기서 X가 몇 개나 있을까요? X가 하나 있습니다. 5번. 자, 아동자아는 자유아동자아와 비판적 아동자아로는 이게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동자아는 자유아동자아와 수능적 아동자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발견을 위한 세계관의 필요성, 우리 교재 32페이지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름을 지어보세요.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많이 본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또 많이 봤던 그림인데 이거는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볼까요? 토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토끼와 오리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다 옳다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다.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수업에 꼭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 라는 거. 자, 여기를 주둥이로 인식할 때는 오리로 바라보고, 여기를 귀로 인식할 때는 토끼로 바라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계관의 정의와 필요성에서 보면 세계관의 정의는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세계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계관. 그래서 그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하나라, 모든 게 같다, 통일되었다, 세계가 하나라고 보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의 보는 경험된 세계의 차이에 따라서 세계관에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다양성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것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념과 틀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과 세계에 갖고 있는 그런 보는 틀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요건 안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관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될까? 세계관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그 가정이나 문화나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속해 있는 전통이나 문화, 종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떠한 가족들의 형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떠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도 우리는 가족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니면 굉장히 평등한 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을 형성해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기보단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거.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형성된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관계 형성에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인간관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리고 세계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면 세상과 삶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라는 거.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와 문화적인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안목의 수준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안목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와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독특한 사조와 비전과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된다. 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계관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계관의 그 두 요소가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은 세상을 위한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 있고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 있다. 이게 대한과 위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세상과 삶을 위한, 삶에 대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삶을 위한, 내 삶을 위한 조망은 세상을 위한 나의 비전을 나타낸다, 라고 클리포드 기어츠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된다. 그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관과 인식의 작용 한번 볼까요? 세계관과 인식 작용. 우리는 세계관을 바라볼 때 우리 그 세계관과 인식의 작용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죠.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때요? 사실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실적인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세계관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더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게 40명씩 세 반이니까 120분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서 제 강의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세계관에 따라서 인식하는 바가 다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창조와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뭐 첫째 날은 뭐 빛이 있으라 뭐 창조를 하시고, 둘째 날은 뭐 어떤 것들, 둘째 날에는 뭐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뭐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뭐 쭉쭉쭉쭉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그리고 모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난 후에는 일곱째 날에는 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 그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는. 그런데 인간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기독교 타락을 통해서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뱀의 꾀임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뭐 아담에게는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하와에게는 출산에 그런 고통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를 갖고 살고 우리는 항상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갖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다음에 회복,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구속은 회복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의 이해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지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에 의한 죄로 인해 죄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뱀의 꾀임에 넘어가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루시퍼에 의해서 땅 위에 전파된 죄와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적인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유전된 죄를 극복하거나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전혀 무능한 인간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일곱 번째 이야기하고요. 여덟 번째로 타락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세상 역사 끝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열 번째로 이 세상의 종국적인 회복과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영광스러운 세상으로의 복귀에 대해서 이 10가지로 인해서 조지 나이트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그 성경을 기초로 한 세계관의 그 근본 틀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기 개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념의 의미, 여러분 교재의 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8페이지. 자, 자기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기 개념이란 뭐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기 개념이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것이 자기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는 물질적 자기, 심리, 영적 자기, 사회적 자기로 구분된다. 그 자기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물질적인 자기와 심리, 영적인 자기, 그리고 사회적 자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가능한 자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기 개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고, 두 번째로 물질적 자기와 심리 영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자기는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 심리 영적 자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적 자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외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기능하는 것들, 보이는 그것들, 신체적인 특성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물질적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중에 자기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사회적 자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기는, 사회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죠. 그러면 사회적 자기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자기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심리 영적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심리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도덕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나의 내면적인 특성, 나의 성격, 능력이나 적성, 이런 것들,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심리 영적 자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현실적 자기, 가능한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 아까 네 가지 자기가 있었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적 자기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현재의 내 모습이다. 이것이 현실적 자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는 그냥 리얼리티한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현실적 자기다. 그리고 가능한 자기는 현재의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어떠한 것들이 가능하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보는 내 모습이 가능한 자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상적인 자기, 세 번째로 이상적인 자기는 나는 어떠한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나의 모습을 이상적인 자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무적인 자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모습. 나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자녀이니까 학생과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학생이니까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대되는 것들, 부모에게 순종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들, 부모에게 좀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무적인 자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 간의 비교에서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를 보면,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개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자기의 그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나는 현실적으로 나는 이건데 내가 되고 싶은 거는 높아. 그러면 내가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어때요? 나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만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 낮아. 그러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의무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를 이제 자기 개념과는 비교를 하면, 현실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심한 의무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내 모습은 이래.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지금 이제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의무가 있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난 그러지 못해. 이런 것들, 현실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간격이 벌어지면 부담감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한 자기, 가능한 자기를 이제 두고 의무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간에 비교를 보면, 현실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이상적인 자기를 가능한 자기와 비교할 때, 이런 것들과 가능한 자기를 비교할 때
가능한 자기를 비교할 때 보면은 꾸준히 노력해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때요? 내가 이것들을 내 가능한 자기를 이것들과 내가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이것들이 도달할 수 있어. 그랬을 때는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다를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자, 그럼 자기 개념의 그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기 개념의 특성은 자기 개념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는지, 나를 어떻게 기능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지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자기 인식은 생후 15개월경에 가능해진다. 라는 거. 자기 인식은 생후 15개월경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2세가 되면 사진 속의 그 인물을 보고 2세경이 되면 어떻게 15개월이 되면 어때요? 어때요? 내가 내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이게 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살 정도가 되면 사진 속에 이게 나네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거.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인 거죠. 어릴 때는 거울 보고 이게 거울 속에 이게 누구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만큼 컸을 때, 이 정도 컸을 때 거울을 모습 보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기 개념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서 분화되어 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렇죠. 여러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네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관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개념을 많이 심어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자존감이 재조정된다. 라는 거,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가치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게, 내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어서 가치 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보고서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 이후에 자기 개념은 또래들의 피드백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부터 또래 관계가 형성하게 되죠. 또래 관계가 형성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또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이 되는데 청소년기 이후에 특히나 사춘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대해 피드백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 자기 개념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그리고 성인기의 자기 개념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이며 수용적이거나 절망적인 관점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자기 개념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성인기 그리고 인생 끝에 후반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수용적이거나 절망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념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자기 개념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를 알기 위한 자기 분석에서 우리는 교류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교류 분석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자아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횡단적인 자기 분석이 있고 종단적인 자기 분석, 심층적인 자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알기 위한 자기 분석, 교류 분석을 통한 자기 분석인데요.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자와 성인자, 어린이자, 아동자를 얘기하는데요. 자, 부모자, 페어런트자, 어린자, 어덜트, 어린아이자의 차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자아가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아가 적절히 조합을 이룰 때 인간은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류 분석을 통해서 자아분석. 그럼 부모자와 성인자와 어린이자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 페어런츠라고 해요. 부모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판적 부모자와 양육적 부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비판적인 부모자는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비판적인 CP라고 이야기합니다. CP, 크리티컬 페어런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판적인 부모자는 굉장히 윤리나 도덕, 가치관, 판단 기준이 그대로 자녀에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 가치,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이나 가치, 판단 기준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하지 못할 때 비판하고 편견적이고 징벌적인 부모, 이것이 이제 우리는 CP, 비판적인 부모자아를 가지고 있다. 부모자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양육적인 부모자, 너터리얼 페어런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면화되는 것. 그래서 동정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배려하는 이런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양육적인 부모자아다라고 부모자아는 비판적 부모자아와 양육적 부모자아로 나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자는 어덜트라고 해서 이제 성인자라고 A라고 이야기합니다. A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후 이제 10개월부터 자각과 독창적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옆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특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지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성인자의 특징은 부모와 어린이자가 가진 정보를 평가해서 그 정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자와 어린아이자 사이에서 성인자가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자 차일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린이자는 자유로운 어린이자, 아동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자라고도 하고 아동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차일드라고 해서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 차일드 해가지고 이제 자유 아동자, 자유 어린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FC는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거 특징은 본능적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 자아는 순종적이다. 어댑트 차일드라고 해가지고 순종적 아동자, 순종적 어린이 자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A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모나 권위자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다.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능적인 아이들은 이제 부모나 권위적인 아이에 대해서 좀 억압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순종적이고 이제 수능적이고 소극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린이 자아까지 이렇게 교류 분석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자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자아였고요. 두 번째가 어른자였죠. 어른자였고요. 세 번째가 어린이자 성인자였고 세 번째가 어린이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아 상태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 23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그림 2-3에 보면 쭉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자아 상태의 양면성에 보면은 그 CP는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CP는 뭐였죠? 비판적인 부모였죠. 비판적인 부모. CP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거나 나쁜 방향으로 흐르거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때요? 너무 엄격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편견이 강화되게 되고 독선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자아가 있었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비판적인 자아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MP가 있었죠. 이건 뭐예요? 양육적인 부모자다 라고 말씀드렸죠. 양육적인 부모자. 양육적인 부모자에도 양육적인 부모자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어때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보호하고 타협하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런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면 상냥하고 보호해 주려 애쓰고 공감적이고 관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자아가 있었죠. 성인자 어덜트 A라고 표현하는데 성인자아는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결과에만 중시하고 타산적이고 기계적이고 차갑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성인자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모자가 있었고 어른자가 있었고 그다음 무슨 자가 있었죠? 아동자, 어린이자가 있었죠. 자유로운 아동과 순종적인 아동 두 가지가 있었죠. FC, AC. FC, 자유로운 아동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제 멋대로가 되겠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게 된다. 이 자유로운 그 아동자가 그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좀 뭐랄까 창조적이고 호기심이고 태평하게 되고 이제 풍부하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자 중에서 순종적인 아이자가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면 남의 눈, 평가, 그냥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고 규칙이나 상식에 얽매이게 된다. 그리고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상대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남과 협력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고 규율과 상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기 위한 자기 분석에서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자아 상태의 양면성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나를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개념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개념을 살펴보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자기 개념에 대한 나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자기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나를 알기 위해서 좀 자기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교류 분석에 얘기하는 것들에서 나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내가 지금 한번 살펴보고 한번 검사를 해보면서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보면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에 보면 에고그램 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에고그램 검사. 이 에고그램 검사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심리 검사를 할 때는 그 문항을 읽어보고, 여기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이제 1점에서 5점으로 쭉 주는데요. 이것을 문항을 읽고 바로바로 체크 숫자를 써서 넣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이것을 한번 바로 읽고 바로 쓰고, 이거는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읽고 체크, 바로 읽고 몇 점 쓰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채점 및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 49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이제 내 점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나는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기 에고그램 검사까지 요번 강의를 마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